주전무와 함께하는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시장 주요 이슈들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우리자산운용 김학주 전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지수 2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힘이 강력하고요. 반면에 기관과 개인들은 매도 쪽에 서 있는데 누구의 힘이 더 강할까요? 주가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전통적으로 보면 역시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건 외국인이죠. 예. 근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한국에 관심이 많아지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그 올해 초에 너무 과매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뱅가드 매물도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가장 안 좋은 모멘텀이 발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출구 전략이나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 나오면서 이제 이 한국이 글로벌 왕따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 이제 공매도를 쳤던 사람들이 그걸 반대로 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인도나 인도네시아가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보게 되는 한국 쪽을 좀 사게 되는 뭐 그런 힘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 핵심은 아무래도 중국일 겁니다. 근데 중국을 사고 싶은데 상하이 지수는 지수로서 약간 좀 왜곡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중국을 사기 위해서는 경기에 아주 민감한 그런 산업재나 소재가 많이 들어있는 이 코스피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머징 마켓 중에서 이 코스피만큼 유동성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기 편하니까 중국의 대용으로 코스피를 산다.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이제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뭐 기간 조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뭐 불확실성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QE 이제 슬슬 푸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시리아 사태, 시퀘스터 뭐 이런 불확실성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지나가면은 다시 한번 레벨업 되지 않을까 증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신흥국들 가운데 우리 증시가 차별화되어 있다는 요소와 함께 중국 모멘텀이 외국인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중국이 이제 당초의 우려들을 좀 불식하고 다시 성장 쪽에 모멘텀을 드라이브를 좀 거는 듯한 느낌들을 보고요. 중국은 특별히 이제 금융주들이 또 관심이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은행들에게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건 지난번에 중국 증시가 왜 한 차례 뭐 주문 실수로 급락했던 때 있지 않습니까? 5%가 6% 급락했을 당시에도 장중에 왜 그러냐, 왜 빠지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사실은 뭐 주문 실수 얘기였었지만 우선주를 은행들이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색다른 그리고 관심이 가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98년에도 사실 중국 은행들이 부실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중국 정부가 4대 국유자산 관리공사라는 걸 세워서요. 그 관리공사로 하여금 은행들의 부실 자산을 매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한테 은행주의 지분을 열지 않았었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관치금융이니까 예. 그러니까 영향력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 두 번째는 은행들의 주식이라는 게 이 기득권이 공산당의 부호 아니겠습니까? 그걸 놓기 싫다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라도 좀 이 시장 그 금융의 기능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방해 요소 중에 커다란 게 이 금융 기능이 낙후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슬슬 개선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4대 국유자산관리공사 중에서 두 곳을 내년에는 홍콩에 상장시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까지 이제 자금을 유입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저한테 이제 홍콩에 있는 매니저가 놀러 왔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동안 이제 그 시진핑이 정적을 제거하느라고 경제에 신경을 못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보시라이를 처단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대요. 그래서 중국 인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정권이 많이 안정됐다. 이제는 경제 회복에 신경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은행의 부실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에 비해서 충당금을 한 4배가량 쌓았대요. 그러니까 잠재 부실까지도 충당금을 쌓았으니까 이 은행들의 부실이 터진다 하더라도 그게 이 금융의 기능을 마비시킬 만한 그런 건 아니다. 이미 많이 잠재 부실돼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좀 좋게 봐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전무님, 그 자동차에 관련된 질문을 제가 항상 드리는데 오늘도 좀 자동차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현재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판매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장인데
최근에 한국 자동차들 뭐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판매율,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하는, 좀 둔화되는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생산 능력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모자라서 그런 부분인가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이 현대차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주가가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흥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쁘게만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치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굉장히 지엽적인 요인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몇 년 동안 고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소형 차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 중소형 차 같으면은 한국 업체나 일본 업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른 브랜드들도 거기에서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해서 네. 경쟁이 좀 심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미국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게 결국 이제 픽업 트럭이라든가 초대형 SUV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그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소외되어 있고요. 특히 일본 업체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이 사실 이 시장을 되게 탐내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형 SUV나 이런 데가 영업이익률이 20% 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먹어보려고 차를 개발해서 2000년대 중반에 내놨죠. 근데 고유가가 딱 되는 바람에 그때 굉장히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미국 업체들은 그동안 고유가니까 이거 안 팔리는구나. 그래서 이 픽업 트럭이나 SUV 라인을 태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좀 뺐었어요. 근데 이제 수요가 생기니까 다시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수입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용차로 분류되기 되기 때문에 추근 텍스라는 게 있어요. 25%거든요. 그걸 물고 들어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이 자기 께 넘어간 거죠, 그냥. 그래서 지금 정부한테 막 로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추근 텍스를 좀 낮춰달라. 그리고 좀 없애달라.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16년이나 2017년경에 되면은 이 추근 텍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대차도 여기서 만들어서 내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경쟁이 치열해졌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지금 한참 수요가 살아 올라오는 그런 차종에 우리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어도 2, 3년간은 굉장히 네. 점유율 상승에는 좀 곤욕을 치르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그 상용차 해외에서 만들어서 들어올 때 붙는 세금이 치킨 텍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름 다 특이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이제 네. 고유가 때문에 곤욕을 치르다가 이제야 좀 수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해지는 게 아닌가. 네. 경쟁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엔약세 요인도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롱숏을 하잖아요. 뭘 하나 사고 뭘 하나 팔 때 네. 항상 그 페어를 붙일 때 일본 차, 한국 차를 비교해서 경쟁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 차가 그만큼 좋아지면 우리는 그만큼 공매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말씀하셨듯이 일본 차가 조금 약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엔화는 약세로 가는데 원화는 강세로 가고 그런 요인도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거는 하이브리드 카가 이제 일본의 어떻게 점유물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 하이브리드 카가 거의 한물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최근 유럽에서 인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하이브리드 카가 인기가 있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는 연비가 좋은 디젤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카가 이제 매력이 있다는 것은 유럽의 그 택시 드라이버나 렌터카 업체들이 연비에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 기존의 로컬 디젤차보다는 하이브리드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자기네가 유럽에서 판 차종 중에서 한 13% 정도를 하이브리드카로 팔았어요. 근데 올해는 벌써 25%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카의 연비가 이제 슬슬 먹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카는 전기차하고 그 탄생 배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이 연비를 조금씩 개선시키는 걸 되게 집요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솔린 하나에다가 공기 한 뭐 15 정도를 집어넣어서 이게 이상적인 공연비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공기를 24까지 집어넣은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연료가 완전 연소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제 전문 용어로 린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혁신적인 기술을 했었는데 과거에 린번 엔진이라는 게 그런 거군요. 그럽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더 이상 못 하는 거죠. 더 이상 뭐 30까지 집어넣을 수 없다. 그렇지, 예. 다른 건 뭐 할 수 있는 거 있냐. 그러니까 어차피 자동차가 달릴 때 이 전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용할 수 없느냐.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등속 주행을 할 때는 그 모아놓은 전기로 한번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 보조로 한번 써보자. 뭐 이런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환경을 생각해서 엔진을 태우지 혁화 연료를 태우지 말고 전기를 구동시키자. 그러니까 전기차 아직도 문제가 되게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는 하이브리드 카는 굉장히 문제가 좀 적은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하이브리드 카가 어떤 패러다임을 바꾼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한국 업체한테 새로운 어떤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거 보면 뭐 토요타나 혼다나 하이브리드 쪽에서 상당히 치고 나는데 국내 업체들은 하이브리드 시장을 제대로 국내 차들이 따라잡지 못하는 것도 좀 같아요. 어쨌든 이 자동차 오늘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환경을 보면 한국 업체들이 좀 불리하고 밀리는 그런 환경인데 다행히 중국 쪽에서는 한국 업체들이 잘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의 수익성을 지켜준 게 결국 이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 쪽에서 워낙 잘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근데 중국은 확실히 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젊은 층들이 대도시에 살다 보니까 차를 많이 사고 싶어 하죠. 근데 그들한테 만약에 이제 할부 금융을 해주면은 그럼 지금이라도 자동차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 3선급 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중국 정부가 인프라 막 깔고 있잖아요. 뭐 주차 시설이라든가 도로 막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좀 할부 금융을 늘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과거에 1선급 도시, 뭐 상해나 북경 쪽에서 그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공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게 2, 3선급 도시에서도 반복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궁금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반복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관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관시라는 것은 지속되거나 더 강화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 투자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단은 그 투자 자금 중에서 돈을 못 빼요. 그러니까 그 투자 자금의 이자라든가 로열티 정도만 뺄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재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은 약간 좀 머리를 굴리면서 할까 말까 말까 했었는데 현대차의 정몽구라는 사람이 과감하게 팍 투자하니까 중국 정부가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의 딱 이렇게 나온 거죠. 의리 있는 사람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각인이 됐으면은 2, 3선급 도시에서도 그게 굉장히 작용을 할 거로 보고 있어요. 다만 1선급 도시에서는 이제는 자동차가 다 보급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체 수요만 있어요. 근데 그 교체 수요는 주로 럭셔리 비클, 그러니까 고급차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차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초대형 SUV라든가 픽업 이런 쪽으로 이제 차종이 좀 다양화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정체되어 있는 거니까 현대차가 지금 물론 뭐 싸죠. 그렇지만 그 싼 프로파일을 쉽게 벗어내기 어렵겠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으면 적절히 차익 실현하는 게 맞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켓 키워드 우리 자산 운용 김학주 자문님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와 관련한 시장 이야기로 자동차 쪽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